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일의 가장 가까운 동창생이자 김정은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온 한 인물, 바로 김정은의 금고지기 39호실. 그 39호실의 딸과 사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이런 사건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김정은은 하늘길과 육지길의 최고 경계 봉쇄령이 내렸지만 금고지기의 일가족은 벌써 자유의 땅을 밟은 후였습니다. 드디어 김정은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곳 39호실의 비밀이 벗겨질까요?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이 망명 소식을 톱뉴스로 내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알게 됐기에 북한 최고 권력자의 사위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등을 돌리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북한을 발칵 뒤집어 놓은 금고지기 사위의 숨막히는 탈출기를 공개합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제 이름은 강성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웨이트에 주재한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경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금고지기, 바로 39호실의 실장의 사위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금고지기란 단순한 회계 책임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숨은 금맥, 김씨 왕조의 생명줄을 손에 쥔 자리입니다. 39호실. 이름조차 은밀하게 불리우는 이 조직은 북한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외화, 그리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곳입니다. 북한 전체 외화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거쳐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39호실은 김정은의 개인 지갑이자 동시에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비밀의 심장입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그 39호실을 24년간 지켜온 실장이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에 1억 8천만 원을 써도 100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생명줄을 손에 쥔 인물이 바로 제 장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엄청난 권력과 돈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개인적인 탐욕이 전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청렴결백하셨습니다. 북한의 다른 고위 간부들처럼 비밀리에 사치품을 모으거나 권력을 이용해 가족의 안위를 챙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막대한 돈이 김정은의 사치와 체제, 유지에 쓰이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김정일 시절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흘러갔을까요?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매년 1조 원. 김씨 일가가 타고 다니는 전용기와 고급 외제차, 수백억 원어치의 명품 시계와 술, 그리고 해외 공작원들의 활동비까지. 심지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미라처럼 보존하는데 매년 수십억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 모든 자금의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 제 장인어른이었고,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외무성에 들어간 제게 금고지기 사위라는 신분은 말 그대로 특권층의 증표였습니다. 북한 사회 최상위 0.1%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제 앞에 열렸던 것입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근무하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권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늘 감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 나누는 대화, 집에서의 작은 일상까지도 어딘가에 보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제가 너무 많은 비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39호실은 단순한 금고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숨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은 곧 권력의 흐름이었고, 그것은 체제의 음모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인어른 곁에서 보게 된 것은 단순한 외화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비밀 공작과 뒷거래, 그리고 끝없는 체제 유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물론 장인어른은 그 어떤 비밀도 직접적으로 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철저히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표정과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은 어깨, 깊어지는 주름, 점점 더 늘어가는 한숨.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거대한 체제를 떠받치는 무게와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김씨 일가의 사치와 군사 야욕을 뒷받침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매일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리.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챙기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제 장인어른이었고,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사위가 된 저는 북한에서 누구보다 안전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제 주변 동료들은 늘 속삭였습니다. 강성찬은 조심해야 해. 저 집안은 너무 깊어. 그 말은 부러움이면서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이 발칵 뒤집히고 김정은 체제의 심장이 요동치게 된 그 사건. 그 시작은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그림 한 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연 같았지만 사실은 운명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군 복무 시절 함께했던 바로 위 선임, 그 사람이 훗날 39호실 실장이 될 제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소개 자리가 마련됐고 저는 한순간에 북한 최상류층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놀랐습니다. 상대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출신, 북한 최고의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졸업한 저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인연이었지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은 곧 권력의 통로였습니다. 특히 경제학부는 국가 재정을 다루는 곳이었기에 그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배우자를 만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드리운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17평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평양 시내 60평 단독주택으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60평 단독주택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곧 권력의 상징이자 체제 핵심에 속한다는 증표였습니다. 집 앞에는 늘 경비병이 서 있었고 이웃들조차 눈치를 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집은 조심해라. 속삭이는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특권이 늘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39호실은 체제의 돈줄을 쥔 곳. 최고 권력자가 흔들리면 그곳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일이 복잡하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숨은 무게는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북한 고위층 사이에는 은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체제 전환기에는 반드시 숙청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간부가 다음 날 아침 자취를 감추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저녁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내일 아침 사라지는 세상 말입니다. 그 긴장 속에서 장인어른의 입술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집에는 낯선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대화는 언제나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말은 곧 끊겼습니다. 그리고 가끔 장인어른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찬아,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다. 짧고 단호한 경고.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무성에서 해외 파견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보통 7년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해외 근무를 저는 입사 3년 만에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지는 시리아 대사관, 2등 서기관이라는 직함이 붙었습니다. 솔직히 기뻤습니다. 북한 밖 세상을 직접 볼 기회였으니까요. 그러나 시리아는 이미 내전의 불길이 피어오르던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제 불안과 달리 장인어른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됐다. 당분간은 밖에 나가 있는 게 좋겠다.
그 말투에는 묘한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북한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듯한. 출국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성찬아, 해외에는 유혹이 많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은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금고지기의 사위다. 이 점 항상 유념해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충고이자 경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말 속에서 느껴진 두려움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 중 한 명인 금고지기가 무언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리아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장인어른은 저희 가족에게 조심하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곧 제 운명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리고 시리아에서 마주할 진실이 저를 북한 체제와 완전히 갈라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미 이상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북한의 다른 대사관과 달리 이곳에는 안전대표가 없었습니다. 내전 위험 때문에 본국에서 파견하지 않았던 거죠. 그 말은 곧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감시자가 사라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누군가의 눈길에 갇혀 살던 제가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며칠 후 대사관에 인터넷이 연결됐습니다. 북한에서라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저는 손을 떨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검색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결국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 천천히 글자를 눌렀습니다. 김정일. 엔터를 누른 순간 화면에 펼쳐진 결과는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배운 것은 백두산 밀영에서 태어난 성스러운 날. 하지만 화면 속에는 분명히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스크롤을 내리던 순간 더 놀라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일의 출생지가 백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 기록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소련 군부대 막사에서 태어났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두산 밀영? 항일 투쟁 중에 성스러운 탄생? 모두 꾸며낸 이야기였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교과서로, 신문으로, 방송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김일성 항일 투쟁. 이번에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전설처럼 떠받들던 무장투쟁의 영웅이 아니라 소련군의 지휘 아래 움직이던 인물에 불과하다는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속았단 말인가?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곧 이어진 검색어는 6.25 전쟁. 북한에서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한이 먼저 북침을 했다. 미제의 괴뢰 정권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화면 속에 펼쳐진 문서들은 달랐습니다. 소련 해체 후 공개된 비밀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이 직접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받았고 그 결과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야?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신념, 체제를 떠받치는 역사적 근거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검색을 이어갈수록 더 끔찍한 진실이 쏟아졌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체, 공개 처형 장면,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 평양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감춰져 있던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밤늦도록 화면을 붙잡고 있던 저는 어느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았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장인어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9호실의 실장으로서 그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계셨을까? 김정일과 김정은의 곁에서 24년을 버텨온 분이 이 진실을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걸까? 가족 때문이었을까? 체제를 거스를 수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저처럼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 마음속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씨 일가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조금씩 부서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 행동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에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제 어머니까지 모두가 인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한다.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잠을 청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본 그 끔찍한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진실이라 믿어온 역사가 거짓임을 알게 된 그 순간.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 그 거짓 속에서 웃으며 살아야 한다면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제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주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빙산 아래에 숨겨진 훨씬 더 잔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북한이 감춰온 거짓들을 처음 알게 된 후 저는 더 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뜻밖의 모습으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위성방송이었습니다. 대사관 지붕에 달린 커다란 안테나는 북한의 조선중앙TV뿐 아니라 외국 채널도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화질이 좋지 않아 무심히 지나쳤는데 어느 날 화면 속에 낯선 로고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KBS 월드, 아리랑 TV. 설마 한국 방송?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죠. 화면 속 장면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에 띄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방음이 잘 되는 안쪽 방으로 TV를 옮겼습니다. 식사도 그 방에서 해결하며 가족과 함께 은밀히 한국 방송을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건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은 제가 배운 괴뢰 정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기자가 거리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이렇게 활기차고 국민들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북한의 교양극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족끼리 티격태격 싸우고 연인들이 사랑하고 친구들이 갈등하고 화해하는 이야기. 당에 대한 충성이나 주체 사상 같은 메시지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딸은 한국 방송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가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 노래 또 틀어줘. 딸이 조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지워야 한다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한국 방송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던 어느 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요. 한국이 이렇게 발달해 있다니. 그 목소리에는 충격과 혼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안에서도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이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시리아 거리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랍의 봄 물결이 시리아까지 번져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모이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와도 저는 오히려 더 간절히 한국 방송을 틀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총성이었지만 작은 방 안에는 한국 드라마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는 북한 이야기도 다뤘습니다. 김정일의 사치스러운 생활, 북한 경제의 몰락, 그리고 탈북민들의 증언. 제가 평양에서 듣던 선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건가?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진실과 방송에서 본 현실이 겹쳐지며 제 머릿속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리아 근무는 끝이 났습니다. 저와 가족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북한 전역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정일의 사망. 그날 평양 거리는 울음바다였습니다. 모든 방송은 김정일의 사망 소식만을 내보냈고 하루 종일 장송곡이 흘러나왔습니다. 학교, 직장, 거리 어디서든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면 충성심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기 어린 통곡이 겹쳐지며 더 이상 그 체제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이 새 지도자로 등장한 뒤 장인어른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과묵해졌고 말 한마디를 꺼낼 때도 신중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가 더욱 무겁게 내려앉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 시대에서조차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지워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자유로운 세상, 다른 쪽에서는 눈물과 공포에 짓눌린 세상. 저는 두 세계를 모두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괴리는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던 어느 날 제게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쿠웨이트 대사관으로의 발령. 중동 전체를 관할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충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쿠웨이트는 북한 외교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심장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대사관은 중동 전체를 관할하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까지 모두 관리 대상이었지요. 이 지역에만 북한 노동자가 10,000명 넘게 파견돼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설, 식당, IT 현장에서 일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뒤에는 끔찍한 통제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각 회사마다 보위부 요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출을 꿈꾸는 순간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도망갈 수 없도록 꺾어버린 뒤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쓰러져 있던 한 노동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물과 피가 뒤섞인 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던 모습 말입니다. 이게 정말 21세기에 일어나는 일인가?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외교관 신분으로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암살당한 것입니다. CCTV 화면 속 낯선 여인들이 그의 얼굴에 독극물을 바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됐습니다. 전 세계 뉴스 자막에는 굵은 글씨로 번쩍였습니다. 북한의 소행. 대사관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양에 급히 보고를 올렸지만 3일 뒤 내려온 지시는 더 기묘했습니다. 김정남 관련 보고는 대사 친전으로만 올려라. 즉, 극비 전보로만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감추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몇 달 후 평양 출장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추방당한 림테수 대사였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그는 갑자기 탁자를 세차게 내리치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안전 대표놈이 모든 걸 꾸민 거야.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다 답사하고 암살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하더군. 그의 얼굴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자들 앞에서 무관하다고 외쳤다. 결국 희생양은 나였어. 림테수의 눈빛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 체제의 냉혹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차 핵실험이 강행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폭발로 국제사회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유엔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졌고 북한 해외 노동자 전원 송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사관 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최규남 대사가 추방당한 뒤 저는 갑자기 대사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절 9월 9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듯 해외 공관도 성대한 리셉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5성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쿠웨이트 국기와 북한 국기를 나란히 걸어 놓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중국, 러시아, 쿠바 같은 우호국 대사들이 의례적으로라도 참석했을 텐데 그날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빈 의자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저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수백 명을 맞을 준비를 마친 연회장에 단 한 명의 손님도 오지 않은 굴욕을 외교관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나라 리셉션에 가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제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고 나타나면 주변 외교관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혼자 남아 잔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제재로 대사관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면서 월세 2만 달러짜리 4층 건물을 빼고 1만 달러짜리 좁은 건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반짝이던 대리석 바닥 대신 곰팡이가 핀 벽, 삐걱거리는 가구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러던 이사날 운명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김정일 초상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북한에서 초상화 분실은 특대형 사건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지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위기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림 한 장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집에 불이 나도 다른 건 다 버리고 초상화만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림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쿠웨이트 대사관 이사 날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노동자들이 가구를 나르던 와중에 벽에 걸린 김정일 초상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못자국만 덩그러니 남은 벽. 설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대사관 세포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평양에 보고해야 하나요? 저는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공연히 난리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초상화 분실을 2년 동안 철저히 덮어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포비서의 임기가 끝나 귀국했을 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해외 근무를 마치면 반드시 조직생활 총알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에는 모든 해외 선전물이 낱낱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초상화, 선전화, 유화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숨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세포비서는 결국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저를 팔았습니다. 분실은 내가 아니라 대사 대리 책임이다. 그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제 아내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다는 소식에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온 아내의 표정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왜 그래? 평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들 하더군요. 아내는 여러 경로로 정보를 모아 이미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39호실 실장의 딸답게 정보력은 대단했습니다. 그제야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평양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대사관 로비에 걸린 유화를 가지고 평양으로 들어오라. 김일성과 김정일을 양복 차림으로 새로 제작했으니 교환하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분실한 건 초상화였는데 왜 엉뚱한 유화를 가져오라 한단 말입니까?
이건 함정이었습니다. 평양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림을 분실했고 2년간 은폐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평양에 들어가는 순간 정치 범수용 소행이 확정되는 그 상황에서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해야 한다고.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39호실 실장의 딸이 북한 최상류층의 삶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을 택할 수 있을까? 망설임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평양에서 보고 온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이미 바꿔놓았던 겁니다. 장인어른은 은퇴 후 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를 배정받으셨습니다. 곰팡이 핀 벽, 이불조차 없는 바닥. 옷장도 이불장도 없는 텅 빈 공간. 아내는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을 불러 도배를 해주고 가구를 사다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급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받는 6개월치 배급은 감자 4kg. 겨우 손바닥만 한 자루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는데 대가가 고작 이거예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김씨 일가에 충성을 다한 대가가 초라한 감자 자루라면 더 이상 그 체제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합의했습니다. 탈북을 하기로. 그 무렵 대사관이 다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재로 예산이 줄어 더 작은 건물로 옮겨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사 준비를 빙자해 캐리어에 옷가지를 미리 챙겼습니다. 전날 밤 아무도 모르게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와 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는 이 길이 아니잖아요. 딸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설명해 줄게.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어.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끝장이었습니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가 탈북을 시도한다는 게 드러난다면 그 후 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들어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50년 충성의 대가가 감자 한 자루라면 이 길이 맞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죽음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향해 달리시겠습니까? 공항 게이트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무사히 자유 세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제 운명은 단 하나의 게이트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려 하얗게 질렸습니다. 후사경에 비친 아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딸은 여전히 의아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학교 안 가는 거예요? 딸이 다시 묻자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아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이미 발각된 건 아닐까? 입구에서 보위부 요원이 기다리고 있다면? 수많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도박에 지더라도 자유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 나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검색대에 줄을 서며 저는 여권을 쥔 손이 땀에 젖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직원이 제 서류를 넘겨받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목숨이 달려있는 기분이었죠. 삐익, 기계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제 여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주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검색대를 통과하는 몇 초가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이라면요. 탑승구에서 대기하던 중 저는 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북한에서 일하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해. 언제까지요? 아마 영원히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도 부모의 결심이 얼마나 무거운지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제 가슴을 가득 메운 건 해방감과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보낸 청춘, 외무성에서의 꿈과 야망, 39호실 실장 사위로서 누렸던 특권들. 모두 뒤로 하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대사관에 남은 사람들은 어쩌겠습니까? 제가 사라진 후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 전 마지막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대사관 금고에 남은 5만 달러와 함께 모든 회계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집세,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최소한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듣지 말자.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쿠웨이트의 불빛이 멀어져 가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나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제 어머니. 제가 탈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뻔히 알았습니다. 특히 39호실 실장이었던 장인어른은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림 한 장 때문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한단 말인가? 평생 나라에 충성했는데 종이 한 장으로 목숨을 잃을 뻔하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충성의 대가가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감자 몇 킬로그램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딸만큼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북한에서는 선전으로 가득한 교과서만 읽었을 아이가 이제는 마음껏 책을 읽고 원하는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생각에 다시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 선택이 옳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금고지기의 사위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고.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자유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낯선 남자들이 우리 가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정말 39호실 실장의 사위가 맞습니까? 첫 질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에서 그들조차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가 망명했다고. 브리핑룸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곧바로 긴박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인물이 넘어온 게 언제 적이 있었나? 39호실 내부를 아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존재가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이 제 망명 소식을 톱뉴스로 내보낸 겁니다.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망명, 북한 최고 기밀 폭로 예상. 39호실 내부자 첫 증언, 핵자금 실체 드러나나. 신문 일면에 제 얼굴과 이름이 걸린 걸 보면서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신문을 들고 와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정작 제 곁에서 무너져 내린 건 아내였습니다. 망명 이후 아내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방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 울음 속엔 딸로서의 죄책감과 아내로서의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김정일과 김정은을 믿고 충성했는데 그 딸이 체제를 등졌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도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9호실 실장의 딸로서 지켜온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충성한 아버지를 두고 그 체제를 등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딸의 눈물. 저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북한 내부 상황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완전히 패닉 상태입니다. 긴급 정치국 회의가 열렸고 39호실 관계자 전원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장인어른의 운명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파악된 건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건 결국 딸을 위해서야. 딸만큼은 평생 거짓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둘 수 없잖아. 그 순간 아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 세계 각국 정보기관들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계좌는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제가 대답할 때마다 요원들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UN 인권위원회에서 증언할 때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명의 청중이 숨죽이며 제 말을 기다렸습니다. 39호실은 김정은의 개인 금고입니다. 그 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권력자들은 사치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제 증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길을 택한 건 딸을 위한 결정이자 북한 주민 모두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신뢰는 무너지기 쉽지만 회복에는 진심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든 가정이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도 증언을 이어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